마이크 시험 중. 자, 여러분 지금 방송 되고 있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서울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 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 저는 지금 삼촌 차 빼면서 얘 차를 빼면 되잖아. 왜? 예? 방송 중이라고 그러지. 무엇이라고 왜? 여기서 뭐 하시려고? 일단 90km 수학이라고 세우면 되지. 뭘로 내시지? 왜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서 뭐 하시는데? 여기 차 세우시겠다고. 여기다 차를 세우시겠다고? 왜? 여기다가? 그냥 어르신이 정하신 건가? 본인이 그냥 여기다 불법 주차를 하고 싶으신데 우리가 방송을 한다. 예, 당당한 제주 어르신의 기백을 보면서. 예, 자,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이곳 제주 5일장, 제주 5일장 입구에 나와 있습니다. 제주 민속 5일장 앞에 보면 여기 이렇게 뭐라 그러나 안내도가 있어요. 제주 5일장 안내도 앞에서 오늘 망치 부인이 생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뭐 그냥 제주도, 어제부터 우리 망치 부인이 제주도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제주 생방송 특집 오늘은 2일차, 오전 11시부터 좀 전까지 제주도 민속 5일장을 돌아봤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신선한 채소와, 신선한 야채, 채소, 그리고 신선한 수산물들, 그리고 맛있는 몸국과 맛있는 고기국수까지 먹어보면서, 근데 우리 제주분들이 이건 맛있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도대체 진짜 몸국과 진짜 고기국수는 얼마나 맛있는지 무척 궁금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거 뙤약볕 아래, 원래 제가 날씨를 파악했을 때는 흐리다고 그랬거든요. 기상청을 믿은 제가 바본 거죠. 네, 우리 기상청이 지진 횟수는 정말 열심히 세고 있지만 날씨만 못 맞춰요. 네, 그리고 계속 날이 맑다 그러더니 아침에 비 오더라. 아침에 비 오고 나서 그냥 흐리기만 하고 비는 안 온다더니 아침에 비 오고, 그 다음에는 지금 해가 쨍쨍 나고 있어요. 네, 정말 훌륭한 기상청이에요. 어쩌면 이렇게 일관되게 못 맞추는지 그렇게도 드문데 말이에요. 슈퍼컴퓨터가, 정말 이 대한민국의 슈퍼컴퓨터가 일관되게 못 맞추기도 힘든데, 근데 보니까 우리 슈퍼컴퓨터가 바빴던 거야. 원래 이 슈퍼컴퓨터가 우리는 이제 날짜를 맞추려고 온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이제 지진 숫자 세려고. 그 지진 예측도 안 돼. 예측은 그거는 현대과학기술을 못 한대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일본은 미래과학기술인가 봐요. 일본,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인가 유튜브에 생방송 저기 보면 어느 여성 DJ가 방송하고 있는데 10분 전에 문자를 받고, 그리고 10분 뒤에 이렇게 지진이 오는, 그게 이제 이 유튜브에 녹화된 영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일본은 현대과학기술이 아닌 걸로 봐서 미래과학기술인가 봐요. 그죠? 우리나라는 이 현대과학기술로는 지진을 예측할 수 없다는데, 일본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무척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손석희 뉴스를 보셨으면 아실 텐데, 손석희 뉴스에서 보니까 지진 예측이 일본이 지금 한 10초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10초 이내에 지진 통보를 받게 되는데, 그 지진 통보를 받기까지 걸린 시간이 십몇 년 동안 지진 통보 시스템을 개선을 해서, 그래서 지금 10초 안에 받게 된 거래요. 근데 이제 우리 정부에서 지금 8분, 지난주에 있었던 지진은 8분 만에 통보를 했고, 이번 주에 있었던 지진은 15분 만에 통보를 해갖고,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지쳐 있는데, 어제 또 이 손석희 뉴스를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각 통신사에서 일반 국민들에게 문자로 보내주는 건 거의 동시다. 그러니까 뭐 몇 초 안 걸리는 거야. 한 1, 2초도 안 걸리는데, 그러면 어디서 제일 걸리냐면,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에서 파악한다. 그게 국민안전처로 간다. 국민안전처에서 통신사로 뿌려진다.
통신사에서 국민에게 간단한 5단계가 있는 거예요. 지진 발생, 통신사, 국민안전처, 지진 발생, 기상청, 지진 발생, 기상청, 국민안전처, 통신사, 국민. 그래서 이제 지진이 발생했을 때 국민까지 오는 단계가 5단계인 거예요. 그런데 이 5단계까지 중에서 이 통신사에서 국민으로 오는 요 단계는 거의 동시,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는데, 그러면 어디서 지진이 발생한 건 기상청에서 바로 알겠죠? 왜냐하면 이제 막 이렇게 진도가 울리니까. 그럼 여기도 얼마 안 걸려. 그러면 어디서 걸릴까요? 비밀. 예. 어디서 걸릴까요? 예. 손가락이 지금 애매해졌는데, 예. 다시 한번. 예, 이 지진이 발생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상청에서 알았다. 그 다음에 국민안전처에 보고한다. 국민안전처에서 이 통신사로 뿌린다. 통신사에서 문자로 발생한다. 요거는 동시, 요것도 동시. 그럼 누가 문제야? 예, 그래서 요 단계를 차라리 없애라. 예, 지금 이제 그 단계를 최대한 빨리 하려면, 예, 최대한 국민들이 지진 발생을 빨리 파악하려면 얘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되네. 얘가 없어야 된다. 국민안전처. 예. 기상청에서 국민안전처를 거쳐서 통신사로 가는 요 단계만 없으면 그래도 좀 빨라진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무엇보다 지금 국민안전처가 이번에 우리 국회의원 신경민 의원이, 예, 국회의원 신경민 의원이 불시 검문을 해보니까, 예, 국민안전처가 이게 사실 이제 대한민국 전체 5천만의 국민을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들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국민안전처가 지난 추석 연휴 때 다 쉬느라고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예, 원전도 전화를 안 받고, 네, 일반 소방서도 다 비상대기 하는데 국민안전처는 전화를 안 받았다는, 예, 그리고 이제 국민안전처가 전화를 안 받으면 핵발전소, 예, 원자력발전소라도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더라는, 예, 끔찍한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제가 화요일날 방송을 할 때, 예, 화요일날 방송을 할 때 그 지진 발생하고 일주일도 안 된 16일 밤에 신경민 의원이 새벽까지 전화를 돌려봤는데 국민안전처도 전화를 안 받았고, 그 다음에 핵발전소에 이 무슨 전화번호들은 결번으로 나와 있고, 예, 그런 상황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2번에 걸쳐서 월요일 저녁 8시 30분에 발생한 지진에, 예, 둘 다 국민안전처 홈페이지는 먹통이 되는 상황을 우리가 경험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사실 지난 추석 연휴가 굉장히 우울하고 불안하고 그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일주일 만에 다시 여진이 4.5도로 오는 바람에,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국민들이,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4.5 강진이었다는 걸 안 믿는다는 거죠. 예, 제가 그 4.5 강진이, 그러니까 여진이라고, 예, 5.8 강진의 여진이라고 많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그걸 안 믿더라고요. 예, 4.5라고 얘기하는데 아니다. 지난주랑 똑같았다. 80층짜리 아파트가 흔들린 정도가 5.8 강진 때랑 똑같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과학적이지 않지만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처음으로 우리가 5.8 강진을 겪고 나서, 굉장히 예민해진 상태잖아요. 우리가 되게 예민해진 상태였고, 특히 이렇게 경상도 지역이, 380차, 이렇게 400번이 넘는 여진에 계속 노출이 돼서 계속 이 민감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4.5 강진을 5점대의 강진으로 느꼈던 게 아닐까라고 인간적으로 저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과학적 근거는 없는데요. 예, 기상청에 대한 신뢰도가 워낙 없기 때문에, 예, 기상청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없어서, 예, 국민들이 잠깐만, 지금 지진 났는데 밤에는 장관 깨우지 말라. 박근혜 정부의 장관은, 예, 지진이 나면 깨우면 안 되는군요. 몰랐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진이 난 게 8시 33분이거든요. 예, 지진 발생 시간이 8시 반이에요. 8시 반에 장관이 자고 있다.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아니, 보통 6시 정도까지 근무를 하고
그리고 뭐 퇴근 시간까지 합치면 8시 정도에 집에 가는데 8시에 집에 가자마자 뭐 발 닦고 양치질도 안 하고 바로 잡니까? 아니 8시 반에 지진이 났는데 그걸 안 깨운다는 게 말이 되냐고. 예. 말이 안 돼요. 그죠? 예. 그럼 왜, 이 부분도 이제 과학적이지 않고, 예, 인간적으로 한번 제가 추리를 해보겠습니다. 인간적으로 추리를 해볼 때, 이 박근혜 정부의 장관들의 특징이 뭐야? 고연령층이잖아요. 예. 박근혜 정부의 이 모든 정책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고연령층이고, 제가 이제 우리 주변에 계신 어르신들을 보면 8시 반에 연속극 보시면서 조시더라고요. 이게 8시 반 정도에 연속극을 보다가 이렇게 졸고 KBS 뉴스 틀어놓고 이렇게 졸고 그러다가 이제 잠결에 텔레비 딱 끄고 주무시는 그게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의 생체 리듬이에요. 꼭두 새벽에 4시부터 돌아다니시고 한 3시 반 4시 정도 되면 화장실 갔다 오시고 방바다 돌아다니면서 애들이 잘 자나 이렇게 지켜보시고 아궁이도 한번 둘러보시고 이제 막 이런 다음에 그래도 잠이 안 오니까 새벽 기도도 가고 마실도 다니고 새벽에 밭에 한 바퀴 딱 돌고 오고 그리고 저녁 때 8시 반부터 또 주무시잖아요. 이게 이제 이 어르신들의 생활 리듬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문제는 추측컨대 박근혜 정부의 장관들이 너무 늙어서 한마디로 이게 국가의 공무를 수행하기에 너무 늙은 사람들한테 공무를 맡겨놓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8시 반만 되면 자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진이 났는데도 깨우지 말라고 그런 게 아닐까라고 인간적인 이거 추측이에요. 추측. 단정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야. 인간적으로 추측을 해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박근혜 정부가, 그러니까 박근혜가 자기가 옛날에 처녀 시절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5년 전, 그때 자기네 오빠들, 그 당시에 한 30대였던, 그 당시에 30대였던 오빠야들이 여전히 30대로 보이는 거야. 우리 누나는 80이 내일 모레인데 박근혜 누나는 이제 자기가 20대 초반 30대 오빠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시간이 40, 50년이 지났는데 모르잖아요. 옛날에 2007년에 조선일보에서 2007년 조선일보에 박근혜는 절대 대통령이 될 수 없다라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수 없는 7가지 이유라는 책 기사를 조선일보가 낸 적이 있었어요. 거기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박근혜라는 사람이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그 조선일보에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집을 방문해 보면 박근혜가 이제 있었던 집이 딱 70년대에 머물러 있다. 뭐 그 가전제품이나 인테리어가 그 70년대에 막 그 청와대에서 나왔던 당시에 그대로 그 시간이 멈춰져 있다. 그리고 이 박근혜라는 사람이 한마디로 이렇게 사생활이 전혀 노출이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집안에 들어간 사람이 없다. 집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이 박근혜라는 사람 대통령이 될 수 없다라고 2007년 조선일보가 보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조선일보가 이명박을 밀 때, 조선일보에서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수 없는 7가지 이유라는 기사를 쓴 적이 있어요. 그때 그 기사에 보면 결국 이제 그걸 추리해 보면 그리고 다른 기사들도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 박근혜 대통령의 일반적인 정서가 그 40년 전 인터넷 생방송입니다. 40년 전에 그 자기가 그러니까 79년이죠. 79년에 아버지가 총 맞아 죽고 그 청와대에서 쫓겨났던 그 시기에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변화되는 이 현 시점을 잊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오빠들이 그때 자기가 20대 때 30대였던 그 보좌진들을 지금까지 데리고 왔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이제 환갑이 넘었잖아요. 환갑이 넘어가지고 이제 70이 넘은 장관들, 70이 넘은 오빠야들을 데리고 일을 하다 보니까 저녁 8시 반이 되면 나라가 마비되는 거죠. 다 주무셔야 되니까. 다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이라 이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왜 중앙 공무원들을 연령 제한을 주나 생각해 보면 사실 이제 공무원들이 65세가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이 61세인가? 그리고 교육 공무원이 65세인가 되면 정년 퇴직이에요. 그 이유가 뭐겠냐? 일반적으로 건강한 이 신체일지라도 65세가 넘으면 과도한 경무를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50대 중반만 되면 명예퇴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들의 정년이 65세로 정해져 있는 이유가, 예, 그게 이제 사실은 생체 리듬상 65세 이상의 고연령층은 이 국가적인 공무를 담당하기에 무리가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지진 났는데 청와대 보고는 TV 뉴스보다 더 늦게 장관님 주무신다. 상부기관에 15분 이후에 보고하되 심야 시간이면 다음날 아침에. 잠깐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잠깐만요. 이게 지금 제가 읽어드린 게 지진 매뉴얼이래요. 예. 그러니까 청와대 보고는 TV 뉴스보다 더 늦게 해야 되고, 장관님이 주무시니까 상부기관에 15분 이후에 보고하되 심야 시간이면 다음날 아침에 보고해야 된다. 이게 이제 지진 대응 매뉴얼이래요. 예. 지진 대응 매뉴얼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다라면 우리가 또 여기서 인간적인 대책을 마련하면 돼요. 우리가 지진에게 명령을 해서 심야 시간에는 발생하면 안 된다고. 예. 이 심야 시간에는 큰 우리가 이제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지진더러 명령을 해야 돼요. 예, 너는 심야 시간에는 발생하면 안 된다. 심야 시간 때는 지진아, 너는 절대 발생하면 안 된다. 우리 장관님들이 다 주무셔야 되기 때문에 그 보고를 우리가 다음날 아침에 해야 되니까 네가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 사이에, 그때만 지진이 일어나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 그 장관님들이나 상부기관에 보고를 우리가 못한다. 이렇게 우리가 지진한테 진지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아유, 뭐 우리가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살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또 이 그 적응력이 뛰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진하고 찬찬히 얘기를 해가지고 이 지진이 발생할 때, 예, 공무원 근무 시간 중에 발생하라고 꼭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사실 문득 우리에게 슬픈 기억이 떠올라요. 그러면 공무원 근무 시간에 발생한 사건은 대처가 가능하냐? 우리는 지난 9월 9일 오전 9시, 9월 9일 오전 9시,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오전 9시 북한에 미친 김정은이 이 핵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는데, 그때 대한민국의 장관님들이 외출 중이셨다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대응 매뉴얼을 짜면, 지진한테 절대 심야 시간은 발생하면 안 된다. 너가 심야 시간에 발생하면 우리가 보고를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공무원 근무 시간 9시에서 5시 사이에 발생하더라도 우리 장관님들이 외출하신 시간에 발생하면 안 된다. 우리가 잘 설득을 해야 돼요. 지진한테 잘 설득을 해가지고 우리 장관님들이 평일날 오전 9시부터는 주로 외출 중이시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발생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또 이제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인데 이 공무원들이 점심시간이 길어요. 보통 11시 반에서 1시 반 사이가 점심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대도 피해서 일어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시간은 그러니까 9시에 발생하고 NSC가 소집되는데 2시간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11시 반 사이. 그러니까 장관님들이 외출했다 돌아오신 11시부터 그 다음에 점심 드시러 나가기 전 11시부터 11시 반 사이에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그걸 지진들에게 알려야 돼요. 진앙에다가 그걸 잘 설득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 오후 시간대는 또 외출을 하세요. 외출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하루에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시간은 따져보니까 11시부터 11시 반 사이밖에 안 된다는 거. 근데 왜들 웃으시지? 네. 지진이 피곤할 듯. 그렇죠. 지진 입장에서 보면 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가 이제 지진 입장도 생각을 해야죠. 그죠? 이 지진도 지가 일어나고 싶어서 일어나는 게 아닌데, 대한민국 공무원들 시간에 맞춰갖고 11시부터 11시 반 사이 딱 30분 동안만 지진이 일어나야 된다니까. 또 지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떠겠어요.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최소화시키려면 그렇게 나셔야지. 아유, 이거 진짜 극한 지진, 극한 직업이 아니라 극한 지진. 지진이 열받겠네. 지진이 답답할 것 같아요. 그래도 설득해야 된다.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대동단결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지진더러
대한민국에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전 11시 반까지 그때밖에 안 되니까 가능하면 그 시간대에 지진이 나야 된다라고 예, 우리가 지금 설득하기로 예. 자, 그러면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예. 특히 또 오늘 아침 뉴스에 또 이상한 뉴스가 났어요. 8.3 이상의 강진이 올 수 있다. 예. 한반도에 8.3 이상의 강진이 올 수 있다. 거기다가 또, 예, 이 뉴스가 말이에요. 이 우리나라 원전이 활동성 내지는 활성 단층 위에 있다. 이게 한마디로 이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얘기죠. 예. 움직이는 단층 위에는 원전을 지으면 안 된다라는 게 그게 상식인데 거기가 이 원전이 있는 데가 움직인다라는 게 이미 4년 전에 보고서로 나왔는데 무시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아유, 근데 뭐 우리나라 뉴스가 다 맞겠어? 아유, 그 이석기 변장도피죠. 그것도 거짓말이었잖아. 그러니까 아유, 설마 4년 전에 정말 그렇게 활성 단층에다 원전 지었다는 거 그게 진짜겠어? 근데 막 믿어지지. 예. 근데 이제 사실 이제 8.3 정도의 강진이면 휴거라고 봐야죠. 예. 8.3 정도의 강진이면 휴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뭐 여러분들이 뭐 별 수가 없어. 살아날 방법이 없어. 8.3 정도의 강진이고 거기다 우리는 지금 활성 단층에 6개의 원전이 있고 4개는 짓고 있고 오늘 아침 인터뷰 들으셨죠? 그 토론하는데 저기 활성 단층에 원전이 많다 했더니 6개밖에 안 되고 4개는 아직 짓고 있는 중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시는 거. 불과 6개밖에 안 돼요. 아유, 얼마 안 돼. 활성 단층 위에 내리실래요? 내리라고. 어르신 내리시면 된대요. 내려. 네, 내리시면 된대요. 예. 예. 네, 퇴근하세요. 네, 이게 뒤에 타신 어르신이 이게 뭔 짓 하는가 구경하시느라고 안 내리셔서 예, 앞에 계신 분이 내리라고 소리해 주셔서 제가 통역해 드렸어요. 예. 이게 인간의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예. 이 남성들이 55세가 넘어가면 그 청력에 이상이 생긴대요. 그래서 부인의 말밖에 못 알아듣는데 부인의 말밖에 못 알아듣고 그 다음에 그 부인의 말도 얼굴을 봐야 알아듣는데요. 그래서 남자들이 55세가 되면 모임도 많이 깨진대요. 네, 진짜로 제가 어떤 식당을 갔는데 50대에서 한 60대로 보이는 그 중년 이 부부 동반 모임이었어요. 근데 이제 A라는 분이 누구누구가 뭐 어쩌고 저쩌 그러고 이제 질문을 해요.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이 A라는 분이 B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 이쪽에 계신 분이 막 웃으면서 D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면 이분은 또 B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그래서 지금 어디를 보고 얘기하실까? 근데 보니까 두 분 다 서로 만족하시면서 각자 얘기를 하고 계시는. 그리고 이제 식당에서 어떤 이제 그 부인이 들어와 계시니까 남편이 따라 들어와요. 남편이 따라 들어와서 아내에게 뭐라고 막 얘기를 하니까 아내가 왜 밖에서 기다린다더니 따라 들어왔어? 그럼 당신이 여기 기다려. 그러고 나갔어요. 근데 이 남편분이 아무렇지 않게 또 따라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내의 얼굴을 못 보면 말을 못 알아듣는데.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때만 이제 우리 형부가 50대 후반이신데, 예. 우리 형부한테 물어봤더니 대부분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그 진지하게 우리가 막 이렇게 그 팥빙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빈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기도 하고. 그다음 우리 사돈 어른께도 여쭤봤어요. 이게 다 대화를 알아들으시느냐? 그러니까 알아듣는 척하고 앉아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50대가 넘으면 이제 그러시대요. 방금 전에 있었던 사고는 그래서 이제 어르신이 못 알아들으신 거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왜 나이가 좀 있으신 남자 어른들이 말이 안 통하는 게 아니에요. 불러도 들은 척도 안 하고 많은 젊은 세대가 남자 어르신들이 말이 안 통한다. 그리고 못 들은 척하고 대화가 안 된다고 소통이 안 된다 그러시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진짜 못 들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남자 어른들한테 얼굴을 보고 정확하게 표현해야 돼요. 제가 이제 그 안과를 갔는데
예, 안과를 갔는데 어떤 어르신이 온 거예요. 간호사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나 내일 11시에 올 거야.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내일 11시에 온다고. 어르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내일 11시에 온다니까. 종이에다 성함 써서 보니까 아, 김복동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르신 세대하고 그분들이 말귀를 못 들은 척 하시거나 젊은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말을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청력이 나빠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르신들하고 얘기를 할 때 그걸 감안해야 돼. 그러니까 8시 반 넘어서 지진이 발생하면 안 되는 이유는 박근혜 오빠들이 모두 전화를 못 듣는 나이야. 들어도 못 알아듣는 시간.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 박근혜 오빠들이 다 70대잖아요. 예. 70대 오빠들이기 때문에 예, 이게 주요 보고를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다 이해가 돼. 그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 박근혜 정부에 가령 우리가 우병우 잘라라 얘기를 해도 못 들은 척 하잖아. 그죠? 소통이 안 되고 못 들은 척 한다. 우리가 모두 못 들은 척 한다고 욕을 했어. 그게 못 들은 척 하는 게 아니라 못 듣는 거야. 그치? 이거 보니까 과학적이네. 예, 과학적이고 인간적으로 볼 때, 그니까 이 박근혜 정부가 못 들은 척을 하는 게 아니라 못 듣는 거야. 다 70대이기 때문에, 예, 70대 남자들이 중심이고, 이 70대 남자들은 자기 아내가 얼굴 보고 얘기해야 알아듣는데, 예. 근데 이제 이게 그치? 네. 정말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야. 그래서 소통이 안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지진 났는데 밤에는 장관을 깨우지 말라는 대응 매뉴얼 때문에 많이 분노하셨을 텐데요. 그게 왜 그러냐? 밤에는 전화로 이제 해야 되잖아요. 남자 어르신들이 전화를 못 받으세요. 여러분, 남자 어르신들이 전화할 때 목소리 되게 커지는 거 알죠? 안 들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밤에는 지진 나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제 전화를 들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전화를 못 들으시거든. 예.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의 그 60대 여성 대통령이 자기보다 나이 많은 오빠들만 끼고 정치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구치로 공짜로까지 예. 됩니까? 안 되지 그거. 그러면 70대 반기문은 후보로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그런 거지. 반기문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마음 편하겠어요. 세상이 고요한데. 그죠? 얼마나 고요하겠어. 떠드는 사람도 하나 없고, 예, 온 국민이 조용하잖아. 예, 그런 세상이 올 것 같네요. 네, 국민들은 이제 속 터져 죽는 거야. 국민들은 속 터져 죽고, 이 반기문은 세상이 고요하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예, 그 제주 트레디셔널 5데이즈 마켓 뭐 이런 영어를 하시면서 자기가 국제적으로 예, 외교 능력이 있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겠죠? 네, 뭐 어때요? 우리가 뭐 박근혜 정부도 겪었는데, 예, 나는 근데 사실 이제 두렵지가 않아.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해도 그렇게 겁나질 않아. 이명박도 겪어보고 박근혜도 겪어보니까 뭐 설마 그보다 못한 게 더 오겠냐? 응, 이거보다 더한 게 있겠냐? 더한 게 있을 수도 있구나. 괜찮아. 겪어봤잖아. 이럴 때 우리가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이미 겪어봤잖아요. 그죠? 예. 우리는 이미 겪어봤기 때문에 적응할 수 있어요. 그죠? 예. 겪어봤기 때문에 적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쁨으로 삼아야 된다는 긍정의 힘! 이 이명박도 겪어보고 박근혜도 겪어봤는데 누구든지 와라. 예,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예. 자, 여기까지 인트로였고요. 제가 어저께, 예, 어제 이제 제주도에 와서 특별 생방송으로 4.3 항쟁을, 예, 4.3 사건의 그 현장, 예, 4.3 평화공원을, 순회하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 그 밤새 많은 분들이 예, 막 너무 울어서 눈이 퉁퉁 부었다, 이런 분들. 그리고 정말 해외에 계신 분은 이런 역사가 있는지 몰랐다. 예, 그래서 그 사실에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잠을 못 잤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막 알렸더니 그 옛날 얘기를 왜 자꾸 하냐고 그러더래요. 예, 옛날 얘기를 왜 자꾸 하냐고 그러면서 못 들은 척 하더라. 예, 근데 이제 그분이 주로 주변에 새누리당 지지자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제주도 4.3 평화공원을 둘러보면서 대한민국에 있었던 제주의 역사, 아픈 역사를 둘러봤는데, 제가 어저께 이제 그 제주도의 아픈 4.3의 역사를 보면서 가장 가슴이 아팠던 건, 사건 발생은 48년에서 50년 2월까지 그 이제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뒤로도 30년을 연자제에 묶여서, 그래서 실제로 그 제주 4.3 항쟁의 피해자들이 우리 가족의 피해자다라는 걸 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인구는 3만이 줄었는데 공식적으로 보고된 게 15,000밖에 안 되는 이유가, 나머지 15,000 중에는 일가족이 다 몰살되거나 마을 전체가 다 파괴돼서 피해 상황을 정식으로 보고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 그리고 보고하면 뭐하냐, 절망해서 해외로 다 떠나버리는 바람에 보고가 안 된 경우, 그리고 또 그동안에 본인들이 그 4.3 사건에 연루된 가문이라는 걸 철저히 숨기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뒤늦게 말할 수 없어서 말 못한 가정,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실제로 인구는 3만이 줄었지만 공식적으로 기록에 남은 거는 15,000명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아픈 이야기를 좀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서 아까 식당에서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들은 얘기인데, 이 제주도 분들이 평상시에 정치적인 입장을 전혀 얘기하지 않는데요. 세월호라든가 이런 정치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살다가 이주해 오신 분들이 그런 상황이 너무 답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호남에 가서도 그걸 느꼈거든요. 호남에서도 평상시에 정치적인 얘기 많이 안 해요. 우리가 볼 때는 서울에 와 있는 호남 사람들 굉장히 정치적인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호남 분들이 정치적인 이야기를 평상시 많이 할 것 같잖아요. 평상시에 입 밖에 내질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호남 분들은 전화도 안 받아. 전화 여론조사도 응하지 않아요. 왜냐면 전화 여론조사 하면 내가 어떤 성격이 있는지 저놈들이 다 안다. 그래서 의사표현을 평상시에 안 해요. 그러다가 선거 때만 되면 선거 때만 의사표현을 하는 거예요. 선거 때만. 근데 그런 것처럼 여기 이 제주도도 그 도지사는 원희룡이지만 그 도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야당 의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전혀 정치적인 문제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표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권을 행사할 때는 야당 성향의 투표를 하고 있다. 그럼 왜 평상시에 정치적인 이야기를 못... 감사합니다. 예. 네. 평상시에 왜 정치적인 얘기를 못 하느냐. 그동안 4.3 사건의 연루자면 그 가족들이 모두 정치범으로 연좌제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이 평상시에 정치적인 발언을 안 하고 사는 훈련이 된 거다. 이런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저희가 이제 어저께 봤던 4.3 평화공원에 그 행불자 묘비가 있었잖아요. 4,000명 정도 되는 행불자 묘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제주도에서 일단 예비 검속이라는 게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예비 검속이라는 게 뭐냐면 배운 사람들, 그래서 좀 학력이 있고 그래서 좀 깨어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예비 검속으로 조사를 해서 가둬둔 거야. 가둬뒀다가 이 사람들을 그 육지에 있는 교도소로 다 보낸 거예요. 근데 육지에 있는 교도소로 보내서 이 사람들이 막 먹지를 못하니까 비타민 같은 거, 영양제를 좀 보내달라, 그런 편지가 오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나중에 이제 전쟁이 발생하니까 전부 다 살해를 당한, 학살을 당한 그런 분들인데, 이분들이 뭐냐면 많이 배웠다고, 안다고.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알기 때문에, 단지 그래서 학력이 높다는 이유로 예비검속 대상이 되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다는 그 묘비가 4,000개가 누워있는, 우리는 그 자리를 목격했습니다. 기가 막히죠. 예. 네.
그게 이제 우리 4.3의 아픈 역사였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4.3의 제주도에서 있었던 역사를 알리는 게 되게 중요하고, 저는 이 책임자를 처벌해야 된다. 그래서 이 이승만의 무덤을 파내서 국립묘지에서 파버려야 된다. 이런 주장을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어제 정작 4.3의 평화재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니다. 우리 제주도는 그 아픔을 다 용서했다. 가해자들을 모두 용서했으니 이제 제주도가 다시는 이런 사륙이 일어나지 않는 평화의 섬, 인권의 섬이 되게 해달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주 4.3 사건의 결론은 그렇게 무지막지한 이 독재에 의해서 그 제주 군민의 9분의 1이 학살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제주 도민들이 원하는 것은 평화다. 그리고 제주 도민이 원하는 것은 더 이상의 보복이나 사륙이 아니라 상생이다. 이제 다 과거를 덮고 기억하되, 그러니까 잊지 말되 용서하자. 잊지는 말되 용서는 하자. 용서하고 잊지 말자. 그 말은 다시는 이 땅에 이런 그 사륙의 독재가 되돌아오지 않도록 노력하자. 이런 뜻이었다라고 제가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 가슴 아프게 제가 이제 여기서 2시까지 하고 2시에 이동을 해서 갈 곳이 강정마을인데요. 이 강정마을이 뭐냐? 이 이명박 정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결정한 해군기지다라고 얘기하면서 강정마을에다가 해군기지를 강행을 해서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해군기지가 이 제주도민들과 그리고 해군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뭐 크루즈 여객선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항구다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지금 강정항을 해군기지로 만들고 있는데, 그런데 그 해군기지의 정체가 뭐냐? 우리 서방님은 애를 안고 어딘가로 가버리셨어요. 이제 우리 서방님이 자기 깨어난 애기랑 놀고 계시네요. 나를 서포터하러 와가지고 애만 보고 있어. 여보, 나 물 좀. 애기들이랑 좀 신나게 놀고 있어요. 우리 신랑의 별명이 바이킹 삼촌이죠. 됐어요. 조금 주세요.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그냥, 고맙습니다. 언니 어디가? 네. 네네네. 그래서 아까 하던 얘기가 뭐였죠? 내가 목이 되게 말라서 물 먹기 전에 응? 강정항. 이 강정항을 제가 이제 또 가볼 생각이에요. 어저께는 이제 4.3 평화공원을 갔다면 오늘은 이곳 제주 민속시장을 돌아보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강정마을에 한번 가볼 생각인데, 그 강정에 짓고 있는 해군기지가 이제까지 우리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는 일관되게 이 강정에 있는 해군기지가 대한민국 해군을 위한 기지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해군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다. 그러니 북한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 해군기지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북한을 대비한 해군기지면 좀 북쪽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정말로 이 해군기지가 북한을 방어하기 위한, 북한에서 쳐내려오는 걸 막기 위한 해군기지라면 뭐 군산 위쪽, 적어도 충청도 정도에는 해군기지가 있어야 그 나라 서해안 전반을 방어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죠? 그러면 왜 제주도에다가 해군기지, 아니 배가 아무리 빨라도 제주도에서 출동하는 시간만 도 몇 시간인데 그 몇 시간에 서울 수도권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는 서울 수도권은 쑥대밭이대요. 생각해보니까 성주에 있는 사드도 수도권 방어가 안 된다면서요. 그죠? 아니 대한민국 국민 절반이 세금을 내고 있는데 성주에 있는 사드는 수도권 방어가 안 돼.
그 다음에 제주도에 있는 해군기지는 수도권까지 오지도 못해, 전쟁나도. 그럼 우리는 왜 세금을 내는 걸까요? 예, 저는 서울 수도권 사는 사람으로서 도대체 국가로부터 보호도 받지 못하는, 거기다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공격받는 데가 서울 수도권이고, 전쟁 나면 서울 수도권에서 3일만 버텨라. 300만 명만 죽으면 된다. 아니 300만 명이 무슨 애들 이름도 아니고. 예. 그러면서 지금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짓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 지었어요. 예. 강정에 지금 해군기지를 다 지었다는데, 이 해군기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두 가지는, 첫째, CNN의 그 여성 진행자가 분명히 이제 그 제주 아일랜드, 그러니까 제주의 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전개했던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그 CNN 아나운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강정에 짓고 있는 해군기지는 미 해군기지다. 정확하게 미 해군기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중국과의 이 긴장 관계를 극대화시키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해달라, 그런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 여성 운동가가 있어요. 여성 평화 운동가. 예, 글로리아 누군데? 예, 글로리아라는 그 여성 평화 운동가가 그 제주도에 짓고 있는 강정마을은 이게 강정마을 해군기지는 한국을 위한 해군기지가 아니라 지금 오키나와에서 이주하는 미군. 선생님 지금 방송 중이에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선생님. 이게 있어야 돼. 알아? 네, 저쪽으로. 그러면 장난 네, 예, 그러게 말이에요. 예, 그러게 말이에요. 장난하나, 그죠? 예, 제가 장난해. 방송에 나가면 안 되니까. 네. 그럼 북한 네. 뭘 주냐? 네, 뭐라고요? 그만하시오. 저 경찰 좀 불러주세요. 경찰 좀 불러주세요. 어따 대고 북한 우월주의야. 경찰 불러주세요. 예. 저기 112에 신고해서 이 사람 좀 잡아가 달라고. 예. 이거 고소해야 돼, 이 사람. 이 사람 사진 찍고, 이 사람 저기 이름 좀 물어봐 주세요. 어따 대고 북한 우월주의야. 예. 뻑하면 말이에요. 북한 우월주의라고, 이 대한민국에서 옛날에 이승만이나 박정희 시대 때 이승만 박정희 독재를 비판하면 빨갱이라고 잡아 죽이던 그 이 아픔의 땅 제주도에서 어디서 감히 누구더러 빨갱이 정보. 저기 지금 경찰 불러주세요. 알았어, 내가 부를게. 예. 전화해서 신고할게요. 예, 제가 신고한. 예, 그러면 여기 신고해가지고 이분 좀 데려가 달라고. 예. 술 처먹고 와가지고 어디서 행패야. 네. 이 사람들이 이제 맨정신에는, 지난번에 우리가 순천에서도 봤지만, 맨정신에는 자기네들이 나한테 말을 할 자신이 없으니까 술 먹고 와가지고, 술 먹고 와가지고 지금 행패를 부리고 있는 건데요. 자, 이 강정마을 이야기 먼저 할게요. 그래서 이 강정마을은 미 해군기지다라고 이미 CNN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보도를 했고, 그래서 이 미 해군기지를 짓기 위해서 오키나와에서 빠지는 미군을 위해서 지금 그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짓고 있다. 근데 그로 인해서 이 평화의 섬이어야 되는 제주도가 어디서 씨발이래. 빨리 경찰 불러주세요. 예. 어디서 씨발이야 이 사람이. 예. 술 먹고 지금 행패 부린다고 얘기하셨어요? 예. 좀 말이에요. 예. 늘 그러니까 이 아무한테나 종북 빨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특징은 뭐냐면 맨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예, 늘 술을 처먹고 저렇게 그 사고를 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왜 우리 천안함 사건하고도 연관된 거예요. 천안함 때 힐러리가 우리나라에 와서 그 NLL 지역 연평도까지인가? 하여튼 가요. 휴전선인가에 가면서, 그래서 이제 그 천안함이 북한의 공격인 것처럼 되게 우리 정부의 주장에 동의하는 어떤 제스처를 보였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2010년이었죠. 2010년 5월경이었어요. 그때 이제 힐러리가 와서 천안함이 북한의 공격인 것처럼 그렇게 한국 정부에 되게 동의하는 그런 액션을 취했는데 그게 왜 그랬냐 하면 그때가 2010년 5월 말에 일본의 오키나와에서 미군 기지를 철수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오키나와 도민들의 투표가 있었어요. 주민 투표가. 그래서 그 투표를 앞두고 그 힐러리가 이 천안함은 북한 탓이다. 그런 분위기에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액션을 취한 거죠.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하면 오키나와에서 미군 기지를 빼는 게 연기가 돼요. 그 투표가 주민 투표가 연기가 되면서 오키나와 미군 기지를 철수하는 게 연기가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후쿠시마 사태가 터지는 거예요. 후쿠시마 사태가 터지니까 미군 부대에 있는 미 군속들을 전부 다 빼내요. 예, 미 군속들을 전부 다 이주시키면서 그때 이제 제주도로 이동을 해야 된다라는 강한 주장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얘기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강정마을에 해군 기지를 짓기 시작한 게 이제 11년부터인데 여기 또 이 강정마을에 대한 이야기는 또 두 번째가 또 하나 있어. 그러니까 이 미군 기지라는 거. 그러니까 이 미군 기지는 사실은 대한민국을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 미군의 동부가 그러니까 미국의 동부가 방어 태세. 미군의 동부가 방어 태세의 일환으로 한반도를 거점으로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군이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 땅을 빌려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가 이 대한민국이 왜 미군에게 이렇게까지 내줘야 되느냐 이런 긴장 상태가 고조된다. 요게 이제 그 미국의 CNN 보도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강정마을에 결국은 기어이 그 미군 기지를 지었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아픔을 겪으면서 이 강정마을 주민들이 이 미 해군 기지 찬성 반대 운동을 많이 하면서 다 분열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강정마을은 그 참 너무나 처참한 지역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두 번째 건 뭐냐 하면 14년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 이게 또 여기 강정마을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뭐냐 하면 그 세월호가 국정원에서 관리하던 배였고 그 국정원에서 관리하던 배가 철근을 무려 1,300톤이나 싣고 제주도로 오는 과정에서 그 과적으로 이 철근을 실었던 것이 세월호가 전복되는 원인이었다. 세월호가 전박되는 원인이었다라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그러면 왜 그 무리하게 철근을 실어 날랐어야 됐냐. 그 전날도 오하마나호라는 그 배에다가 철근을 싣고 이동하라고 국정원이 요구하였으나 그 오하마나호는 거절했다는 거예요. 위험하다고 거절을 했고 그리고 나서 그 세월호에다가 과적을 하게 됐고 그 과적이 원인이 돼서 고정 결박이 안 된 세월호가 균형을 잃고 침몰하게 되는 대한민국은 우리 자유국방에 자주가 있어. 알아? 내불라고. 제주도가 이러니까 치안이 말이 아니구나. 경찰을 부른 지가 몇 분인데 아직까지도 못 찾나봐요. 제주도 치안이 이분이요? 경찰이 제주도 치안이 이러니까 중국인들이 그렇게 사고를 치는 거야. 이 중국 관광객이 사고를 쳐도 이 경찰들이 이렇게 출동을 안 하니 술 먹고 와서 시비를 거는데 사실 제가 관광객 아닙니까? 제주도 관광객인데 제주도민이 지금 술 먹고 시비를 걸고 있는데 경찰이 안 와요. 이거 제주도민이 이렇게 관광객한테 시비를 걸어도 됩니까? 왜 때리세요? 때려봐. 나 때려봐 그럼. 어디 제주도민이 관광객한테 이렇게 술 먹고 행패를 부려? 이해도 되는 겁니까?
관계가 있지. 내가 제주도 사람도 아니고 관광객인데. 그거 오지 말라고. 그만하라고. 어디다 대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와. 아니 도대체 관광객한테 왜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관광객 오지 말라는 거야 뭐야? 아니 제주 민속 5일장 지금 홍보해주고 예. 경찰이 왔어요. 저렇게 계속 시비를 걸 때는 한번 소리를 질러줘야 정신을 차리죠. 네, 마침 경찰이 왔기 때문에 제가 분노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관광객이 내가 관광객인데 어디에서 시비를 걸어? 오지 말라는 거야? 저렇게 술 먹고 행패를 부릴 때는요, 한 번씩 또 질러주면 보통 저런 사람들 심리가 지저분하게 굴면 뭐 떠나겠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컨셉이 막장이잖아요. 막장 방송? 네. 망치 부인이 처음부터 막장 방송을 컨셉을 했던 게 뭐냐면 사람들이 되게 이제 시사 방송은 교양 있어야 된다. 교양 있어야 되고 막 이렇게 그 얌전하고 그런 걸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교양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 약간 지저분한 짓을 하면 알아서 피하겠지. 내가 별로 교양이 없어서. 네. 교양 있는 사람들은 지저분한 짓을 하면 피해요. 네. 근데 이게 저는 원래 기질이 꼴통이고 막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한테 그게 들이대면 저도 막 들이댄다는 거. 애들이 놀랐을까봐. 애기들한테 미안하네. 네. 자, 그래서 이 교양 너무나 이렇게 지나치게 교양이 있으면 무시를 당하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 방어는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제주 민속 5일장을 돌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강정마을을 한번 이제 지나갈 예정인데 이 강정마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다. 라는 이야기까지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반전 때문에 어딘지 모르겠어요. 뻥까지 말고 입구야 입구. 술에는 소리가 최고. 네. 이 강정마을이 원래 굉장히 커다란 그러니까 이게 화산 안반석이죠. 그 구럼비 마을이 구럼비 마을의 그 바위가 무슨 바위죠 그게? 그 구럼비 잘 몰라요? 이 강정마을에 그 하나로 된 바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한 개로 된 단일 암석인데 경찰이 오셨는데 저기 어떻게 될 건지 여쭤보시네요. 저한테 시비를 못 걸게 좀 격리 조치를 부탁드릴게요. 네, 죄송합니다. 구럼비 바위 맞죠? 구럼비 바위라는 그 바위가 하나의 아마 화산석일 거예요. 그죠? 구럼비 바위가 이게 단일 암석으로는 그 굉장히 큰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굉장히 큰 바위였다 그래요. 그래서 그 바위가 갖고 있는 어떤 이 지구의 지구의 자연 환경적인 가치가 굉장히 높은 바위였는데 그 구럼비 바위를 깨고 거기다가 구럼비 바위를 없애고 거기에다가 이제 해군 기지를 짓는다고 그래서 이제 그게 되게 문제가 되었던 그게 세계 유산이었어요. 구럼비 바위가 세계 유산까지 갔었나요? 그랬구나. 이 세월호하고 연관된다는 거예요. 이건 강정마을이 잘못한 게 아니라 소위 이제 이 국정원에서 이 해군기지를 짓는 철근을 무리해서 과적했고 세월호에 그런데 이 세월호가 만약에 그렇게 철근을 싣게 되면 원래 과적이면요 출항을 거부할 권한이 있어요 선장에게. 그 전날 오하마나오가 거절했던 것처럼 세월호도 출항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원래 있었는데 근데 우리가 자료에 찾아봤지만 세월호 선장 이준석은 정식 선장이 아니었다. 세월호의 담당 선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하마나오 선장처럼 거절을 못한 거죠. 원래 우리나라에는
이 선장의 안전점검 의무 규정이라는 게 있어서 만약에 배가 과적이 됐거나 아니면 쌓아놓은 화물들이 고정 결박이 안 돼 있거나 또는 이제 이 배의 조타기가 고장나 있다든가 이러면 출항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옛날에 선장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권한을 박근혜 정부에서 2013년 8월에 없애버리는 바람에 소위 세월호 선장이 과적되어 있고 그 철근이 제대로 고정 결박도 되어 있지 않은데 출항을 거부할 수 없었다는 거죠. 만약에 선장이 출항을 거부하면 그 배에서 일어난 손실을 선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전점검 규정을 없애면 안 되는 건데 그걸 없앴고, 그래서 무리하게 세월호에다가 과적된 철근을 싣고 이 강정마을 해군기지를 짓는 데로 오다가 그만 국민 304명이 억울한 희생을 당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한 것, 이게 또 강정마을에 얽힌 두 번째 역사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정마을에 얽힌 두 번째 슬픈 역사를 짚어보면서 이 강정마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또 해볼 부분은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제주도를 처음으로 안 게 언제였냐면 몽골에서 이 제주도를 점령한 다음에 이 옛날에 징기스칸이 원나라에서 이 제주도 땅을 이 말을 키우기에 좋다. 그래가지고 이 몽골을 차지하고 이 몽골을 이제 말 사육지로 개척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제주도에 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몽골 말이 있고 제주도 말이 달라요. 그래서 제주도 말은 이 무릎이 굽혀지지 않는 말이고, 그리고 이 몽골에서 외지에서 들어온 말은 무릎이 굽혀지는 말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고, 근데 이제 그때 이 제주도가 그렇게 몽골에 의해서 점령당했고 그 100여 년 이상 원나라에 이제 수탈을 당했는데, 가장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원나라가 망한 다음에도 이 제주도에는 원나라의 자치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선에서 그 제주도를 처음부터 직할해서 다스리질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최영 장군하고 이성계가 여기 제주도를 되찾기 위해서 막 고생하는 내용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주도 방언이 육지말하고 다른 이유가 몽골 말의 잔재래요. 몽골 말의 이 발음이 남아서 그래서 제주 방언이 남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몽골의 수탈을 당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항목 유적지, 그 항목 유적지가 마지막까지 제주도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 제주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교육할 때 제주도의 항목 유적을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이제 이 고려 왕실이 망한 다음에 강화도로 갔다가 강화도에서 여기 이제 제주도로 오는 거잖아요. 강화도에서 진도를 들렀다가 제주도로 오는 거 하여튼 그런데 이 제주도의 망명 정부가 꽤 오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궁궐터도 있고 제주도에 궁궐도 짓고 정식적으로 60년인가를 여기서 버텼대요. 그래서 여기에 그러니까 어떤 저항 정신이 그때부터 뿌리내린 게 아닐까. 대국에 의해서 이 침략당한 고려의 유민들이 마지막까지 이 몽골에 저항했던, 세계를 제패한 몽골에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고려인들의 이 저항 정신이 응집되어 있는 곳이 이 제주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저항했던 고려인들을 말살하고 여기에 몽골군이 초목지를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철저히 짓밟고. 그래서 여기에 그런 전설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주도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주로 막 관광지만 다니시는데 나중에 오시면 항목 유적지도 한번 돌아보시는 게 좋겠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근데 이제 거기서 시작을 해보면 옛날에 고려시대 때 이 원나라에게 짓밟혔고, 조선시대 때는 100년이나 육지로 가는 걸 금지당했고, 그 다음에 일제시대 때는 일제강점기 때는 여기가 태평양 전쟁을 준비하는 훈련 기지로 만들어져서 철저히 제주도민들이 수탈을 당했고, 그리고 난 뒤에는 이승만 정부가 들어서서 4.3 사건으로 무려 1990년까지 그 모진 시련을 당한 이 제주도에 기어이 강정마을이라는 미 해군 기지를 지었어야 됐나. 정말 이 제주도가 정말 사연이 많은 섬이다.
너무나 아픔이 많은 섬이고 이 상처가 많은 섬이고 정말 항쟁의 섬이 이 제주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주도민들은 상생을 원하고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어제 그 제주도 4.3 평화재단에서 그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셨던 분이 제주도는 그 상처의 역사로 기억되고 싶지 않다. 4.3의 아픔으로 기억되고 싶지 않다. 그 아픔을 극복한 평화와 인권, 상생의 땅으로 기억되고 싶다. 그 이야기를 꼭 전해달라. 이게 그 4.3 평화재단 분들의 부탁이셨어요. 먼저 제가 할 일은 우리 국민들에게 그 공식적으로 4.3이 어떤 일이었는지를 알리는 게 제 첫 번째 임무이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희생자들은,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을 용서했으니 더 이상 이 땅을 짓밟지 말고 평화와 상생의 섬을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 그 이야기를 꼭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제주에 오실 때는 제주의 이국적인 자연환경에 그냥 관광지만 돌지 마시고 제주도민들이 겪어왔던 이 역사의 무게, 이걸 온전히 한번 느껴보시면서, 그래서 이 평화의 섬, 인권의 섬, 상생의 섬으로 제주도를 기억해 주시는 게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제주도 특집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오늘 뉴스로 들어가 보면 지금 이제 그 어제부터, 그러니까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시작이 최순실 게이트로 터졌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최순실 게이트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거는요, 최순실 게이트라고 부르면 안 돼요. 이건 K스포츠 재단 게이트, 미르 재단 게이트라고 불러야 돼요. 그죠? 미르 재단, K스포츠 재단이 유령 재단이다. 한마디로 창립 총회도 없었고 이 사진도 자기네들도 모르는 사람들로 명단이 꾸려진 가짜 재단이다. 그런데 이 가짜 재단이 단 하루 만에 재단으로 허가가 나고, 그리고 며칠 만에 800억이라는 거금을 재벌들로부터 뜯어냈다. 그러면 그 돈의 용처가 뭐냐? 어제 또 이 손석희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돈이, 원래 이 재단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이 재단의 기본 재산으로 묶어두고 운영비라는 건 뭐 한 10% 정도만 운영비로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K스포츠 재단이나 미르 재단은 지금 거친 돈의 80%? 정확하게 몇 %인지 한번 찾아봐 주세요. 예, 이 거친 800억의 대부분의 돈을 운영 자산으로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원래 이 재단이라는 게 재단 기본적으로 적립금이 있어요. 그 적립금이 줄었는지 늘었는지를 감사를 받아요. 근데 그 이외에 적은 비율의 운영 자금은 자유롭게 써도 되는 돈이야. 그러니까 반드시 유지해야 되는 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원래는 대부분이 90%는 묶어두고 10%만 운영 자금으로 대부분의 재단이 운영되는데, 이 K스포츠 재단하고 미르 재단은 그게 아니라 지들 멋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지들 멋대로 쓸 수 있는 돈의 비율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70%? 70-80%를 마음대로 쓸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단이 기본적으로 불법이고 만들어지는 과정도 불법이고, 그리고 지금 운영하겠다라는 계획도 이상한 그런 재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이 같은 목적의 두 재단, 하는 일도 똑같고 모인 사람 장소도 똑같은 이상한 유령 재단인데, 이 재단에 모인 돈, 그 돈을 누가 모았고 어디다 쓸 거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런데 지금 이 미르 재단, K스포츠 재단 게이트를 대한민국의 언론들이 최순실 게이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최순실과 스포츠 마사지 센터의 센터장 과의 뭔가 이상한 황색 뉴스인 것처럼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볼 때 논점을 벗어난 보도다. 이거는 논점을 벗어난 보도이고, 이건 최순실 게이트로 부르면 안 되고, 유령 재단, 미르 재단, K 재단이라는 유령 재단이 재벌들한테 800억을 불법으로 모금해서 이 돈을 어디다 쓰려고 했는가, 그리고 그 모집 과정이 전반적인 불법을 밝히는 쪽으로 가야 된다. 오늘 지금 나온 뉴스에 의하면 지금 그 이석수가 그 우병우와
이석수가 조선일보에게 제보를 했다 이래갖고 잘린 특임 검사인가? 그러니까 특별감찰관, 청와대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이석수가 지금 이제 사표를 냈고 아직 처리가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 이석수가 사실은 이 재단을 수사하고 있었다. 예. 지금 이제 오늘 밝혀진 내용은 그 이석수가 갑자기 청와대에 의해서 제거당한 이유가 수사당하고 제거당한 이유가 이 재단 두 군데를 수사하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당한 거 아니냐. 예. 예. 그러니까 이석수가 그 K재단하고 미르재단을, 그러니까 이게 이석수 사건이 터진 시점이, 그래서 더민주의 무슨 오영훈인가? 그 의원이 알게 된 것도 그 시점이었대요. 그 시점. 그러니까 이석수가 그만두는 그 시점이, 그때가 이 K재단과 미르재단에 뭔가 문제가 있다, 이게 드러난 시점이 그 시점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 예. 그런데 이제 그 내용들을 지금 최순실 게이트, 그래서 최순실, 최태민, 전통적인 수법이야. 본질은 이게 재벌들이 800억이라는 유령 자금을 만들어서 누군가 정체모를 사람들이 이상한 목적으로 쓰려던 돈을 모았다. 이게 핵심인데, 이걸 박근혜, 최태민, 최순실 이런 어떤 스캔들 분위기로 몰아가면서 본질을 흐리는 방법을 지금 쓰고 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지금 이 최순실 게이트 말고 또 하나가 내가 아침에 뭔가 좀 수상하다, 본질을 흐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또 하나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예. 그러니까 세월호 박근혜 7시간 그 얘기 아시잖아요. 박근혜가 7시간 동안 뭐 했냐, 세월호 사건 발생 이후에 10시 반부터 5시 반까지 뭐 했냐고 그러면서 막 그때 뭐 정윤회를 만났니 어쩌니 이러면서 스캔들을 뿌렸잖아. 근데 실제로 중요한 건 세월호가 기울기 시작한 7시 반부터 완전히 뒤집어지는 10시 반까지 3시간 동안 중앙정부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가 핵심이에요. 근데 그 3시간은 묻어버리고 박근혜가 7시간 동안 어디서 뭐 했냐 이러면서 그 이상한 황색 뉴스를 뿌려서 본질을 가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800억이라는 이 재벌의 돈을 모아서 누가 어떤 목적으로 돈을 만들었냐, 이게 사건의 핵심이야. 그런데 이게 뭘로 넘어가고 있어? 그 최순실 게이트라는 이름으로 본질을 벗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롯데 사건, 예, 롯데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신동빈을 구속하냐 마냐, 뭐 신동빈 전원이 뭐 사법처리 대상이 되냐 마냐. 그런데 뉴스에 뭐라고 나오냐면 결정적 증거가 없대. 그러니까 이 문제 핵심 뭐냐면, 이 롯데에서 이명박한테 로비를 했다. 그 로비를 했다는 걸로 신격호를 처벌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건 로비를 한 사람, 즉 신격호가 자기가 로비하려고 돈을 줬다, 이걸 증언을 해야 된대. 그래야 이명박을 처벌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거기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부터 롯데 사건의 진실은, 롯데 사건의 본질은 결국 이명박 정권의 핵심과 연관된 정권 비리인데, 그러니까 롯데 제2롯데월드를 짓는 과정에서, 제2롯데월드가 이게 123층짜리 500몇 미터짜리인데, 이게 지어지면 실제로 박근혜 이후에 우리가 민주정부의 대통령을 세울 수 있잖아요. 민주정부의 대통령이 서울공항을 통해서 출입국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 서울공항이 공군에서 관리하는데 거기다가 제2롯데월드를 세우면 이게 대통령의 생명이 위험하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계속 그 공군이 반대해서 못 지었던 거예요. 근데 이명박 때 갑자기 이 활주로를 원래 8도를 틀어야 되는데 3도만 틀어도 된다, 그러면서 허가가 난 거야. 그래서 지금 제2롯데월드가 다 지어진 거잖아요. 그럼 이 제2롯데월드를 짓는 과정에서 그 특혜를 이명박이 왜 줬냐? 그러면 신격호가 그 당시에 그 로비 주범, 그러면 신격호를 불러다가 이명박한테 로비했냐? 이게 사건의 본질인데 밝힐 수 없다는 거야. 그러면 결국 사건의 본질은 제2롯데월드를 짓는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와 롯데가의 불법 로비가 본질인데, 그 얘기로 시작을 해서 롯데 가문을 막 흔든 다음에 결국은 지금 롯데 골프장 하나 내놔라, 그 골프장에다 사드 배치하겠다, 지금 얘기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 또한
본질을 흐리는, 예, 지금 본질을 흐리고 있는 또 하나의 뉴스다. 또 하나 있어. 그거 말고 오늘 아주 시끄러웠던 게 그 최태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롯데 신격호하고, 또 뭐가 있지? 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지진 문제도 말이에요. 그 지진 예보 시스템, 예. 뭐라고? 최경환 문제. 그 최경환 이야기. 그 오늘 최경환의 인턴, 최경환 의원실에 있었던 인턴을 그 불법 공채하겠다. 한마디로 이제 그 최경환의 지시로 2290등이 합격이 된 거야. 그래서 이게 그 로비였다. 그러니까 불법으로 합격시킨, 그러니까는 채용 특혜.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던 사건인데, 이게 갑자기 오늘, 그러니까 어제 법원에서 지난 몇 달 전에 사실이 아니라고 버텼던 사람이 법원에서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맞다. 그 최경환이한테 자기가 지시를 받았다. 2290등을 성적 조작을 해서 합격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법정에서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막 엄청 시끄럽게 아침부터 나왔는데, 사실 최경환의 비리 중에 인턴을 채용시킨 거, 이거는 최경환의 많은 비리 중에 꼬리에 비늘 같은 사건이야. 최경환의 비리의 본질은 그 인턴 채용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잡범 수준으로 일상적으로 벌인 나쁜 짓거리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럼 최경환이 일으킨 가장 큰 잘못은 뭐냐 하면, 박근혜 정권의 경제수장으로서 대한민국 경제를 완전히 무너뜨린 거, 그게 본질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최경환이 3년 동안 초이노믹스란 이름으로 모든 자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요, 뭐 서민 경제 지원을 한다, 14조를 썼다는 거야. 그 14조를 어디다 썼냐? 2년 동안 14조를 썼어. 그러니까 민생 경제를 살리는데 14조가 들어갔대. 그래서 그 14조는 어디다 썼느냐? 어디다 쓴지 아세요? 그 부동산 재벌들, 그러니까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대출금이 많잖아요. 대출 이자 깎아주는데, 대출 이자 할인해주는데 14조 원을 썼다는 거야.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빚어서서 집 사라. 그래서 대출 받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집 사는 사람한테 이자 깎아준 거야. 그걸로 14조 원을 썼다는 거야. 예. 기가 막히는 거죠. 그래놓고 지금 그래서 이 최경환 3년 동안 사람들이 막 빚을 얻어서 집을 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집을 살 때는 어떤 대출이 됐냐면 이자만 내도 되는 대출, 이자만 내고 원금은 나중에 갚아도 되는 그런 대출이었는데, 이게 지금 올해부터, 지금 IMF에서 경고를 내린 거야. 현재 우리나라의 대출 한도가, 그러니까 대출 비율이 너무 많다. 대출 비율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가령 1억짜리 집을 3천만 원이나 5천만 원 미만만 대출해줘야 되는데 현재 6천만 원, 7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그 비율을 줄여라. 이렇게 IMF에서 경고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무조건 대출을 원리금을 같이 갚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자만 내는 줄 알고 집 산 사람들 이제 얼마 안 되면 폭격을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가계대출을 지금 위기로 몰아넣었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지금 약 27조 원을 그 망해가는 해운업에다가 쏟아부었어. 정부 지원금을. 그런데 그 돈을 받아가지고 최은영과 그 일당들, 소위 해운업 하는 애들이 전부 다 지네들이 몇십억씩 성과급으로 나눠 가졌어. 그런데 그 돈을 회수는 안 하고, 지금 회수도 안 하고, 한진해운 사태에 대한 대책도 없었고, 법정 관리가 들어갔는데 관리도 못하고, 그래놓고 27조 원에 대한 손해는 국민들이 알아서 나눠줘라. 이게 지금 최경환의 범죄예요. 한마디로 최경환이 인턴 불법 채용, 그거는 최경환의 10,000가지 범죄 중에 10,000번째 정도 되는 아주 꼬리 깃털 같은 범죄인데, 그거를 대서특필하면서 지금 서별관에서 저지른 경제를 망하게 한 최경환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지금 침묵하고 있다, 언론이.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우리 언론이 정말 심각하다. 그런데 우리 언론만 심각한 게 아니라 원래 이제 새누리당은 지금 야당이 말이에요. 야당이 사실 지금 과반수가 넘잖아요. 그럼 야당이 과반수가 넘는 인원이 힘을 모아가지고 지금 예, 그 과반수가 넘는 야당 의원들이 뭔가 지금 큰 걸 쳐야 돼. 그리고 최경환이면 최경환, 국정원 범죄면 국정원, 그 최경환의 서별관 문제면 서별관 문제, 이렇게 본질적인 문제를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야당이 언론에 막 끌려다니면서 줄기 있는 걸 안 하고 이런 뭐 최순실이면 최순실, 그 다음에 뭐 최경환 인턴이면 인턴, 아주 무슨 꼬리에 막 야당 의원들이 몰려다녀. 난 그러면 안 된다고 봐요. 과반수 이상의 야당 의원들을 만들어줬으면 왜 세월호 문제가 이번 국정감사의 중심이 아니냐고. 도대체 야3당 의원들이 왜 그런 세월호 문제, 그 다음에 국정원 범죄, 지금 국정원이 여전히 댓글 달고 있어. 왜 국정원 범죄나 세월호 문제나, 그 다음에 이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나, 이런 중심적인 문제를 국정감사에 이슈로 못 만들어 가냔 말이에요. 아니 박지원이니 뭐 우상호니 말만 많고 왜 본질적인 문제를 피해서 맨 곁다리만 긁고 있냔 말이야. 내가 창동에서 방송하면 야당 의원들 목을 딸까봐 내가 제주도까지 피신 내려왔는데 뉴스를 보다 열받아갖고 한마디 하는 거야. 내가 이 정도 할 테니까 내일 뉴스 볼게. 근데 내일도 별일 안 했다. 내 진짜 미국 가기 전에 내가 진짜 국회로 한번 갈 수 있어. 똑바로 하자. 과반수 만들어줬으면 야당답게 중심을 잡으란 말이야. 세월호 특별법 어떻게 할 거냐, 세월호 특조위 연장, 그 다음에 국정원 범죄, 지금도 돌아오는 대선에 또 직거를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 박근혜 경제정책 실패, 주요한 거 온 국민에게 약속한 거 무엇보다 추미애 세월호 진상규명 한다며, 사드 반대 한다며, 그 다음에 박근혜 경제정책 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거라며, 그들 당대표 된 다음에 박근혜대로 밥만 먹자 그러고, 밥이 그렇게 먹고 싶으면 와! 내가 사줄게! 우리 동네 메밀국수 맛있어! 나 진짜. 원래 어떻게 해야 돼? 국민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돼? 국민으로서요. 예.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언론의 거짓말에 속지 않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언론들이요, 너무 많이 잘못된 정보를 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댁에 가시면 뭐 TV조선이라든가 채널A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그런 프로들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들을 하루 종일 방송을 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그런 프로를 삭제하셔야 돼요. TV조선, MBN, 채널A를 빼고, 그리고 그 손석희라고 아시죠? 손석희 아나운서가 하는 JTBC 뉴스가 있어요. 그거를 밤마다 꼭 보시면 그 뉴스를 보면 진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그 뉴스를 보시고 친구들에게 야! 손석희 뉴스 보자! 한마디 하시면 손석희 뉴스에서 뭘 어떻게 할지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요한 건 진실을 아셔야 돼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라는 건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주인이 뭐냐? 일종의 사장이에요. 그러면 가게 사장님이 가게 재고를 다 알아야 되고, 가게 직원들도 알아야 되고, 우리 가게가 어떻게 해야 잘 될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국민이 주인인데 국민이 잘 몰라. 그리고 그냥 대충 그 점원들이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점원이거든요. 내가 사장이고 국회의원이나 이 대통령은 점원인데 점원들이 지들끼리 막 돈 빼돌려도 모르고 있어요. 그럼 가게가 망하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이 해야 될 일은 첫째, 진실을 아는 거다. 그리고 둘째, 올바른 선택을 하는 거다. 이 두 가지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하다. 셋째,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민주주의가 발전하려면 우리 국민들이 나보다 약한 사람들,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볼 줄 알아야 된다. 아이, 가난한 나라도 구제를 못하는데 그걸 왜 하냐? 옛날에 조선시대에도요,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는 제도가 다 있었습니다. 대장금 보셨죠, 어머니? 대장금이 막 가난한 사람들 치료해줬던 그 병원이
공짜로 서민들을 치료해주던 병원이었어요. 조선시대에 돈 없는 사람들 치료해주는 병원이 있었다. 근데 왜 지금은 그러면 국립의료원을 자꾸 없애냐. 이게 왜 국민들이 우리의 권리를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면 왜 우리가 약자들을 돌봐야 되냐. 우리가 어느 날 내 자식이 망할 수 있고 우리 농사가 망할 수 있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망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갑자기 가난해졌을 때 그때 내가 가난해져도 내가 굶지 않고 돈 없어서 치료 못 받는 그런 상황은 없어야 된다. 그러니 우리나라의 약한 자들이 보호받는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우리 국민들이 깨어서 정부에게 요구해야 된다. 쓸데없이 전쟁 무기 많이 사봤자 전쟁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 첨단 무기가 많은데요. 쓸 수가 없어요. 왜? 쓰면 다 망하니까. 근데 우리는 맨날 전쟁 무기를 사느라고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어요. 차라리 평화조약 맺고 전쟁 무기 살 돈으로 우리보다 가난한 사람들이랑 다 같이 먹고 사는 나라를 만들자!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가져야 될 생각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예, 오늘 긴 시간 떠들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예, 제주 민속마을 앞에서 보내드린 망치부인의 길거리 생방송은 이 정도로 마치고 또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예,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공식 방송은 여기서 끝내고 우리 시청자분들 혹시 아까 사진 못 찍으신 분들 있으면 예, 사진 찍으실 분들 오시고요. 예. 네. 오늘의 핵심은 때려봐 때려죠. 예. 오늘의 하이라이트 때려봐 때려. 네. 자, 오세요. 성격 참 특이하네. 소심해가지고. 망치 찍게 하나 찍었습니다. 하나 더. 하나 찍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박수 한번 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악수 한번. 네네. 여자 손 잡기 힘들어지면서.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하셨어요. 네. 이거 사진. 네. 망치. 하나, 둘.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가져가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머님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살펴가세요. 네, 조심. 더운데 고생하셨습니다. 예. 자, 장모님 건강하시고. 네, 고맙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애쓰셨어요. 예. 또 우리 서방님은 어디 가셨을까? 아저씨랑 재밌었어? 어? 아저씨랑 노니까 어땠어? 아저씨 재밌어? 네네, 사진 찍으세요. 예, 예. 네네네. 네, 기랑. 지금부터 하나, 둘, 셋. 망치. 한 번 더. 예, 계속 찍으세요. 잘 나올 때까지.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생하셨어요. 아유, 더운데 고생하셨어요. 예.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네, 살펴가세요. 예. 자, 우리 서방님은 애 보느라고 방송이 끝나도 오질 않으시네. 지금 보니까 그 5살짜리 애기가 헤어지질 않아. 빠이빠이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서방님이 아까부터 애기한테 빠이빠이를 하는데 딴 데 보면서 지금 빠이빠이를 안 해주고 있어. 예. 지금 5살짜리 애기가 네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드디어 울려고 그래, 애기가. 안녕. 오늘 재밌었어, 아저씨랑? 더 놀고 싶어? 응, 아저씨랑 더 놀고 싶지. 울게 생겼어.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이제 울 것 같아. 뭐라고? 뽀로로 엄마 차려려. 저 가서 뽀로로 봐, 뽀로로. 뽀로로 보고 잘 지내. 고마워. 서지야, 지유라 고생했어. 아줌마 갈게. 네, 같이 한번 찍어주세요. 네. 가뜩이나 지금 기분 나쁜데. 지금 기분 나쁜데 넘어졌어. 이리 와. 제가 찍었어요. 네, 지금 아주. 아니, 근데 당신도 같이 찍지? 아니 괜찮아. 아파. 우리. 자. 아파. 속상하지?
뽀로로 보고 싶지. 자, 사진 찍자. 하나, 둘. 망치. 다시 하나, 둘. 망치. 네. 뽀로로는 너 핑계지? 마지막 알아, 네 마음으로. 예, 방송, 예. 자, 여러분, 다음 장소로 이동해서 다시 킬게요.